혹시 시골집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농사 지으러 가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주말에 내려갈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텃밭 하나 가꾸고 주말에 바람 쉬고 올 수 있는 곳, 그런 곳 하나 있었으면 싶은 생각 가끔 하시죠? 도시민 10명 중 거의 5명이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삶을 원한다고 답합니다. 2024년 조사 기준 44.8%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7만 8천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평균 2채 이상. 그런데 왜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데이터로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그리고 숨어있는 구조까지 분석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시골집을 가로막는 5개의 벽이 정확하게 보이게 될지도 모르죠. 먼저 어떤 욕망이 실제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2024년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시골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57.3%, 역대 최고치입니다. 완전 이주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하는 복수 고점 생활을 원하는 비율이 44.8%, 영구 이주 희망 37.2%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건 귀농 통계가 잡지 못하는 더 넓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사 지으러 가겠다가 아니라 연결은 유지하면서도 거기서 살고 싶다 정도이겠죠. 실제로 귀촌은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귀촌 가구가 31만 8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4% 증가했고요. 특히 30대 귀촌이 전년 대비 10.1%나 늘었습니다. 귀촌인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이 46.9%,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30대 이하가 그렇게 많이 시골에 살고 싶어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반면 귀농은 역대 최저입니다. 2022년 1만 2천 가구였는데 2023년에는 1만, 2024년에는 8,243가구로 줄었습니다. 3년 연속 감소했죠. 이유가 뭘까요? 농가 평균 농업소득이 연 1천만 원 미만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50대 귀농이 전년 대비 26.4%나 줄었습니다. 50대 귀농마저도 줄고 있는 거죠. 귀농을 주도하던 연령대가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귀촌인 중에 2년 안에 도시로 돌아간 비율 1년 차에 33.5%, 2년 차에 25.2%, 합쳐서 58.7%나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거의 3분의 2가 농촌에 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골은 가고 싶은 곳이지 아직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겁니다. 한편 2025년 1월 도입된 체류형 쉼터, 1년도 안 돼 전국에 1만 2천 개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된 게 약 4천 건이나 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정부가 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또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완전히 이주는 못하겠지만은 농촌과 연결은 원한다. 그 욕망이 제도보다 먼저 움직인 거죠. 그러면 왜 집을 못 구하느냐? 그 전에 데이터 하나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농촌 빈집이 7만 8천 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사실은 좀 믿기 어렵습니다. 빈집 관할 부처가 4곳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빈집은 국토부, 농촌 빈집은 농식품부, 어촌 빈집은 해수부, 행정총괄은 행안부가 합니다. 각 부처마다 기준도 달라가지고 빈집의 정의도 각기 다릅니다. 2022년에 세 부처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빈집 통계가 따로 국밥이라고요. 그러면 지금쯤은 더 나아져야 되겠죠. 2024년에야 처음으로 본격적인 농촌 빈집 실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도 지금 이 집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보가 막혀 있다는 게 첫 번째 벽입니다. 지금부터 시골집을 가로막는 5개의 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집을 구할 때는 네이버 부동산, 그러니까 이리저리 매물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골은 다릅니다. 이장님 입소문을 통하거나 아니면 지인이 연결해 줘야 합니다. 매물이 나와도 말 안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외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크레이 조사를 보면요. 도시민 중 빈집 활용 의향이 60.5%, 빈집 소유자의 매각 의향이 64.7%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있고 공급 의사도 있는데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지난해 3월 정부가 농촌 빈집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18개 지자체 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참여하고 6월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벽,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농촌 빈집 중 철거가 필요한 집이 29,681호, 전체의 38%입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과 거주 가능한 빈집은 다른 말입니다. 크레이 보고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폐가는 많지만 거주 가능한 빈집은 흔치 않다고요. 어쨌든 집을 찾았고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가 엉켜 있습니다. 시골집에는 미등기 건물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창고도 짓고 헛간도 짓고 이걸 다 등록하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1970년대, 80년대 지은 건물 중에 등기가 안 된 채 있는 게 상당수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지자체 관계자가 빈집을 정비하려고 해도 소유주를 수소문 해가지고 수리까지 해줬는데 갑자기 소유주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러면 사실 사업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죠. 실제 이런 사례가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맹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었지만 지금 30년 만에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야 빈집의 토지 권리 관계도 함께 정리될 수 있겠죠. 네 번째 벽, 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시골 단독주택 재산세가 연간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 주차비보다 싸죠. 그런데 문제는 철거하면 오히려 분리해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집을 철거해놓고 나대지로 분리되면 재산세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그냥 두는 게 이득인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 하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년. 조금 뒤에 이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벽. 서류에는 나오지 않는 장벽입니다. 일명 터세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시골의 배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마을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인구가 줄면 이 자본도 함께 사라집니다. 소진된다고 할 수 있죠. 터세는 배타성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고갈된 공동체의 어떤 방어기작, 방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귀촌인 58.7%가 2년 안에 도시로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집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빈집이 많다는 건 사람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4년 농가 인구가 200만 명이 겨우 넘었습니다. 2025년에는 97만 명으로 떨어졌고요. 200만 선이 붕괴된 거죠. 앞으로 이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예상하는 거죠.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다 동의하시겠죠.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인구 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면 단위 지역에서 병원이 없는 곳이 76%입니다. 약국이 없는 인구 감소 면 지역이 약 60%고요. 의원과 약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구가 3,000명 선입니다. 전국 1,400개 넘는 읍면 중에서 47.4%가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크레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서는 구매력 감소가 의료, 교통, 소매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은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라고요. 올해 정부 예산으로 철거할 수 있는 농어촌 빈집은 1292호입니다. 1300채가 안 되죠. 그런데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29,681호. 이 속도로 가면 전부 빈집을 철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그 23년 동안에도 새로운 빈집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마 더 빠르게 많이 생기겠죠.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되고 집을 관리할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23년 뒤에 그 마을은 남아있을까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는 세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웃인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일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빈집은 약 900만 채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전체 주택의 거의 14%입니다. 한국보다 10년, 15년 앞선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이 사온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키아뱅크. 2000년대부터 전국 지자체 64%가 운영하는 빈집 정보 공개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빈집 특별조치법입니다. 2015년 시행되었고요. 2024년에 이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방치 빈집의 행정기관이 수리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특정 빈집으로 지정되면 재산세 감면이 박탈됩니다. 사실상 세금이 최대 6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셋째는 관계인구 정책입니다. 2019년부터 총무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행안부가 되겠죠. 이주도 관광도 아닌 그 지역과 다양하게 관여하는 사람을 인구 개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이걸 관계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집을 체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1998년부터 빈집세를 걷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하면 과세 표준의 12.5%에서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당근책도 함께 줍니다. 2020년 국가계획으로 매매 임대 시장에 내놓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FRR이라는 인구 감소 농촌 전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세금에서 약간 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미거주하면 재산세가 100% 할증되고요. 두 배로 뛴다는 얘기죠. 5년 이상 미거주하면 재산세가 200% 할증됩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방치에 페널티를 줍니다. 동시에 활용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빈집 정보를 먼저 투명하게 만들었고요. 한국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직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뭔가 시도는 되고 있느냐? 있습니다. 빈집 문제에 대한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거입니다. 흉물을 치운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거래입니다. 새 주인을 찾아주는 거고요. 셋째는 활용, 새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2025년에 정부는 빈집 철거 예산으로 10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으로 처리 가능한 빈집은 1292호입니다. 지금 철거 필요성이 있는 빈집은 29,681호고요. 23년이 걸리겠죠. 올해 3월에는 농촌빈집은행이 출범했습니다. 18개 지자체하고 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제주에는 다자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임차한 뒤에 전문 리모델링을 거쳐가지고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힘들기도 하고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실제 거주자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빈집을 임차해서 기업이 운영하는 모델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에는 그래서 기업이 뭘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막아놨어요. 기존 농어촌 민박 사업자 쪽에서는 토시 자본이 농촌을 소비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다른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 병양면의 만원주택.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빈집을 직접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년에게 월 1만 원에 장기 임대합니다. 빈집 활용의 성패는 결국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과 조직에 달려 있습니다. 철거, 거래, 활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빈집 문제를 부동산 문제로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경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관계 인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기촌 인구가 31만 8천 가구로 했잖아요. 초령 쉼터가 1만 2천 개고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빈집 모델을 풀려면 여기 와서 살아라 라는 압박이 아니라 자주 오고 싶어지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빈집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6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 빈집 통계 일원화. 4개 부처로 분산되어서 통계를 짓게 하는 걸 끝내고 빈집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둘, 빈집세를 도입해야 됩니다. 방치할수록 세금이 커지는 누적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셋, 철거 후 역인센티브를 해소해야 됩니다. 넷, 다자요 활용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정식 법률로서 만들어야 되죠. 다섯, 기초서비스 임계인구 대응. 앞에 말씀드렸듯이 면단 인구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약국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시설 운영이 안 됩니다. 여섯, 관계인구 공식 지표화. 지금은 상주인구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인구로 포함하는 지방행정체계로 전환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빈집이 넘쳐나도 시골집을 살 수 없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5개의 벽이 있고요. 그 벽 뒤에는 농촌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빈집은 방치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인 거죠. 7만 8천 채 중에 단 3만 채 정도만 연결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약을 사고 기름을 넣고 함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을이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리형 쉼터가 12,000개라는 그 쉼터를 만든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간 건 아니죠. 스스로 농촌과 연결되고 싶어서, 농촌에 거주하고 싶어서, 자연과 거주하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 욕망이 정책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이 그 뒤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농촌이 사라지면 국산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반이 흔들리고요. 이건 곧 식량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뒤편에는 사라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식 채널 지타의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